네, 우리 저번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오늘 제목만 또 훑어보고 넘어갈까요?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놈 이야기 했었고, 놈의 특성들, 그리고 RMS, 벡터의 RMS 뭐였냐면 뭐 이런 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 결국 그 벡터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대충 어떤 정도의 값을 가지느냐. 제가 대충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일단 그냥 대충이라고 합시다. 대충. 뭐 좀, 뭐, 예, 대충. 셰프셰프 부등식 이야기도 했었고요. 요거 잘 이해해 두시라고 어떤 명제들을 거쳐서 요 셰프셰프 부등식을 이끌어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거리 가지고서 우리 뭐 위키피디아의 5개 문서들의 거리를 실제로 그 word count 벡터로 피처를 만든 다음에 거리를 비교해 본 결과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표준 편차, 저희 아마 표준 편차를 다 다뤄보시긴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뭐 확률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벡터 n개짜리의 벡터 x가 있을 때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n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1 트랜스포즈 x 하면 x 벡터 1은 1로만 되어 있는 벡터, 둘이 이너 프로덕트 하면 다 합한 거죠. 그거를 n개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 어떤 벡터의 에버리지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뭐 리니어 펑션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죠. n분의 1 요놈하고 어떤 벡터 x하고의 이너 프로덕트 한 거니까요. 리니어 펑션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dmin 했다는 것은 벡터에서 여기 이제 위에 벡터 x 위에다 물결을 표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데 위에다 물결해서 dmin 했다는 것은 원래 벡터 x에서 평균들을 다 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버리지는 숫자고 스칼라고 그 스칼라 곱하기 원 벡터 하고 x와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간단하게 써서 x바라고 하면 여기 쓰고 있는 건 뭐냐면 x1부터 x2 해서 xn까지가 있고 여기에서 x바를 다 뺀 거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벡터는 왜 붙었어요? 이게 원벡터를 붙이지 않으면 이렇게 써버리면 말이 안 되죠.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니까 벡터 빼기 스칼라는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벡터에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같은 스칼라 값을 뺄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보나마나 디민 해놓은 벡터는 평균 구하면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미닝 프로세스는 뭐냐면 어떤 벡터를 전부 다를 평균만큼, 그러니까 그 평균이 0으로 가도록 평균으로 이렇게 쭉 시프트 시켜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이거는 리니어 펑션이에요. 디미닝 프로세스는 리니어 펑션인가요? 애플라인 펑션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뭔지? x에서 x tilde, 이 물결을 이제 tilde라고, tilde, tilde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x tilde로 옮기는, 그러니까 원래 벡터를 디민하는 것. 요 과정은 리니어 펑션인가 애플라인 펑션인가 살펴볼래요? 보면은 두 한, 살펴보면 이 디밀링 프로세스는 두 함수의 그 합으로 표시될 수 있고, 첫 번째 함수는 원래 걸 그냥 원래 거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거 리니어 펑션이죠. 두 번째는 에버리지를 곱하고 거기다 원 벡터를 곱했어. 이거 다시 써보면 요 부분 에버리지하고 원 벡터 곱한 에버리지가 뭐예요? n분의 1 트랜스포즈 n분의 1 원 Recording in 트랜스포즈. progress. 누가 마이크 켜져 있었는데. 어, 그, 요 과정은, 에버리지 프로세스가 얘고, 요거에다 다시 원 벡터 곱한 거죠. 그러면 요거 스칼라 곱하기 벡터.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 순서 뒤집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써도 똑같겠죠? 요 스칼라하고 벡터인데 순서를 그냥 단순히 뒤집어. 이것도 보면 얘도 우리 어떤 정해진 것, 이 지금 요 앞에 붙어 있는 얘를 우리가 좀 아직 우리 수업에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요건 이제 행렬 매트릭스가 되죠. 뭐 이제 매트릭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서 이거 여기로 넘어왔더니 예, 어쨌든 어떤 A 트랜스포즈 이너 프로덕트 펑션 A 트랜스포즈 X 이걸 리니어 펑션이라고 불렀잖아요. 처럼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X 이것도 뭐 리니어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앞에 놈들 리니어 펑션, 뒤에 놈들 리니어 펑션 둘 다 이것도 어쨌든 디미닝 프로세스도 리니어 펑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제가 아직 매트릭스 얘기 안 나오고 매트릭스 펑션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X 얘는 이 벡터 처음 요 펑션은 이게 R to the n에서 R, 그러니까 입력이 n차원 벡터고 출력이 1차원인데 얘는 어떻죠? 밑에는 입력이 n차원부터 출력은 a의 크기에 따라서 뭐 또 다른 차원의 벡터로 갈 수 있는데, 이런 함수들 얘기도 안 해놓고 지금 제가 리니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리니어 펑션이 맞긴 한데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매트릭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하시죠. 이건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이 디미닝 벡터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냥 평균만큼 쭉 옮겨 놓은. 그러면 고놈 디민된 벡터의 RMS를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디민 벡터의
민 스퀘어 밸류는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이란 거 뭐 들어본 적 있죠? 거기 어디야? 그 고등학교 확률 뭐 통계 뭐 이런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평균은 뭐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 분산은 모든 값을 평균에서 빼고 그거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 n으로 나누는 거. 그게 분산. 결국에는 그 x tilde, d민된 x의 민 스퀘어 밸류가 분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 단어들을 써서 설명을 하자면, 그리고 그걸 스퀘어 루트 하면 그 디민된 벡터의 RMS고, 그걸 우리가 분산의 스퀘어 루트니까 표준 편차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표시를 하죠. 결국 요 놈이 그 놈 안에 들어있는 애가 디민된 놈이고, 디민된 그 벡터고, 그것의 RMS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 표준 편차는 결국 RMS는 뭐였어요? RMS는 그 벡터 안에 대충 어떤 값들이 들어있느냐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디민된 벡터의 RMS 이야기하는 거니까, 디민된 다시 이야기하면 표준 편차는 그 벡터 안에 평균하고 대충 얼만큼 먼 애들이 많이 들어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있기를 평균에서 각각 엘리먼트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수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표준 편차 0이려면 요 놈의 RMS가 0이어야 되는 거고, 다시 이야기하면 요 디민된 x tilde가 다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이 RMS 값은 0이 아니라 양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은 뮤로 쓰고요. 뮤로 많이, 다른 걸로도 제가 아까 쓰기를 뭐라고 썼어요? x 바라고 쓰기도 했었고, 뮤라고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많이 쓰고, 그리고 베리언스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고, 이걸 그냥 시그마 스퀘어라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많이 쓰고, 베리언스는 또 다른 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시그마 스퀘어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위의 결과에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RMS 제곱값하고 에버리지의 제곱값하고 에버리지 제곱값하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제곱값을 더하면 그 원래 시그널 X의 RMS랑 같다.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연습 삼아서 이 벡터들을 다루고 벡터들의 뭐 제곱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위에서 막 이런 것들 썼던 것들 좀 아직 바로 와닿지 않으면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RMS X는 뭐죠? X의 놈을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눈 거고, 제곱은 제곱이니까 n분의 x 요 놈이 될 거고, 요거는 n분의 1 트랜스포즈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 제곱은 요 위에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을 쭉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요놈의 제곱, 이 에버리지의 제곱 더하기 표준 편차의 제곱,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RMS 제곱은 뭐예요? 요거 다시 써보면 요놈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거.
다시 얘기하면 x 트랜스포즈 x를 n 거죠. n은 n분의 1 트랜스포즈 x를 제곱한 거. 어떻게 써볼까요? n 제곱분의 1 트랜스포즈 x, 1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요거 스칼라고 요거 스칼라니까 x 트랜스포즈 1, 1 트랜스포즈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했는지 알겠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스칼라는 그대로 내려오고 왼쪽에 있는 스칼라를 A 트랜스포즈 B나 B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A나 똑같잖아요. A 트랜스포즈 B는 B 트랜스포즈 A 똑같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건 뭐죠? X N의 표준 편차의 제곱은 X 빼기 N분의 1 1 트랜스포즈 1 1 1 트랜스포즈 X 요게 디민된 X이죠. 그곳의 놈의 제곱. 요게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X 빼기. 그러니까 우리 벡터하고 벡터의 놈의 제곱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요 놈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여기. 요거는 결국 뭐죠? A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 더하기 B. 요 합과 합의 벡터의 합과 또 다른 벡터의 합의 이너 프로덕트. 여긴 결국 같은 거지만 요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살펴본 적 있죠. 요 곱하기 요 곱하기 요 곱하기 네 개를 다 더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숙제 연습 삼아서 요 놈하고 더하면 요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귀찮지만 연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보세요, 집에서. 근데 저는 이제 얘를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걸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 보면 우리 그 굉장히 익숙한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뭔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기하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X를 2차원 공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X가 2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벡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X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쪽이 이제 X1, 첫 번째 원소 방향, 두 번째 원소 방향. 여기 X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원소 X1이고, 얘를 이 첫 번째 유닛 벡터, 두 번째 유닛 벡터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X1, 여기가 X2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1하고 X2가 같은 다이아고널한 자리로 쭉 선을 그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 점 있죠. 여기는 뭐냐면 X1과 X2가 같은 점의 집합들이고 수직을 내려버리면
요 크기, 이거 알파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둘이 지금 45도 기울기를 쭉 올린 선이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은 뭘까요? 지금 이 x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알파를 x 가지고 표현을 하려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다름, 지금 알파가 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 알파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보면 어, 이 자리가 x2고 요 길이가 결국 x2랑 같고 이 정사각형이니까 그놈하고 여기 다 45도 45도 직각삼각형 그놈이 또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알파는 결국 얘가 이제 x2 이게 길이가 x1 이러니까 x2와 x1의 중간값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는 x 벡터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요 x1과 x2가 같은 점의 집합을 쭉 이어놓은 거랑 그리고 원래 임의의 벡터 x 지금은 뭐 2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벡터를 이렇게 반대로 마이너스 45도 기울기를 갖도록 수직이 되게 이렇게 해서 만난 점을 살펴보면 이 파란색 삼각형이 결국 그 수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 알파 값, 이 길이는 에버리지랑 같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 그러면 다시 파란 삼각형 말고 이 빨간 삼각형을 살펴보면 빨간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직 이렇게 수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는 x1과 평균의 차이 x1 빼기 이거를 이제 x바라고 뮤라고 쓸까요? 뮤. 요 차이 x1에서 뮤를 뺀 차이가 되는 거죠. 요 높이는 x2 빼기 뮤죠. 그래서 결국 요 x1 빼기 뮤 요놈의 제곱하고 요놈의 제곱 더하면 뭐예요? 오른쪽 위에 빗변의 제곱이죠. 그럼 빗변의 제곱을 n으로 나누면 이제 표준 편차가 그 빗변의 제곱을 n으로 나누면 베리언스가 되죠. 그러니까 빗변의 제곱을 n으로 나누면 베리언스. 그러니까 이 빗변의 제곱은 뭐냐면 n 곱하기 베리언스, x의 베리언스. 다시 얘기하면 n 곱하기 어, x의 표준 편차의 제곱. 이제 n은 지금 2차원이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그 빗변의 길이는 n 곱하기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다시 요 파란색 직각삼각형 살펴보면 그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고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평균의 제곱을 n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의 제곱하고 평균의 제곱을 더한 게 빗변의 제곱이니까. 지금 2차원이니까 그냥 두 번만 더했지. 이놈은 결국에는 평균의 제곱을 n번 한 길이가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살펴보면
이놈은 n 곱하기 표준 편차의 제곱. 이놈은 n 곱하기 여기 뭐 하려는지 알겠죠 이제? 여기 빗변은 뭐예요? 요 길이. 요 길이는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을 스퀘어 루트 한 거죠. 그러면 그걸 또 n으로 나누면 민 스퀘어 밸류고 걔를 또 스퀘어 루트 하면 RMS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RMS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관계에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n 곱하기 평균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표준 편차의 제곱이 n 곱하기 RMS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n을 다 나눠버리면 우리 슬라이드에 있던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벡터, 임의의 벡터가 여기 있을 때 평균이라는 것은 요 점선, 요 기울기 45도를 갖는 그 점선 안에서 어떤 점을 찾는 것이고 그 점을 찾는데 요 이제 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 두꺼운 빗변의 길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점을 찾은 게 바로 이제 평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더 기하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시고 이 정도 한번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표시되어 있던 요 관계를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이해를 하려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정의대로 쭉 풀어서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편차 요거의 정의 살펴봤고 그 관계들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투자 문제에서 이 평균과 표준편차가 어떤 의미 갖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매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건 언제든 그 주식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 매일 수익률을 한번 쭉 기록을 해볼 수 있겠죠. 하루는 어떻게 뭐 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뭐 수익률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수익률이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걸 매일 기록한 어떤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T일 동안 30일 동안 뭐 30일 동안 이걸 기록을 했으면 이게 이제 30개 길이를 갖는 어떤 벡터가 되겠죠. 매 벡터의 원소는 매일별로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X의 평균은 뭐겠어요? 평균 수익률. 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평균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각각 원소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하는 이야기니까 표준 편차 얘기하는 건 뭘까요? 이 종목에 대한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다면 예를 들어서 평균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계속 한 10% 정도의 수익률은 매일 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평균이 10%, 수익률이 평균 3%였는데 표준 편차가 20%다 이러면 3%, 수익률 3%를 기준으로 굉장히 들쑥날쑥하는 수익률 그래프를 가지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여러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각 종목마다 평균하고 과거 한 달 동안의 평균과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해서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평균은 높은 걸 고르면 좋겠고 표준 편차는 작은 걸 고르면 좋겠죠. 근데
종목을 여러 개 놓고 보면 보통 평균이 크면 표준 편차도 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적절한 거를 이제 투자자 또는 설계자의 그, 그 설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뒤에다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을 볼 텐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종목에 지금 며칠이에요. 열흘 동안에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때요? 한 1% 정도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뭐 예금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B는 B는 대체로 첫 번째가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A에도 투자할 수 있고 B에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과거 열흘치 데이터를 봤을 때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B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A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라도 까먹는 거는 나는 못 보겠다. 나는 안정적인 거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 하면 A로 가야 될 것이고, B는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은 A보다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루라도 까지면 내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그 개인들한테서 뭔가를 받아서 펀드를 굴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지금 음수의 수익률이 나면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막 나한테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A를 투자를 하겠죠. 마다 투자자의 그러니까 성향마다 이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C도 보니까 크게 날 때는 B보다 더 크게 나고, 근데 이제 많이 잃을 경우가 또 있는 거고. D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이거는 이게 좀 잃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게 뭐 열흘치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만, 뭐 1년치 데이터를 보고 살펴본다 하면 그 많은 데이터를 다 플롯해서 뭔가를 어디까지 살펴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A 종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평균을 이제 X축에 표준 편차를 반대로 평균을 이쪽에 표준 편차를 이쪽에 해서 찍은 게 이제 이제 A가 이제 이 리스크 리턴 플랫의 한 포인트로 찍히게 되겠죠. B도 여기로. 그러면 리스크 리턴 플랫에 이 네 종목들을 이렇게 찍어 놓고 보면 뭔가 그걸 하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지 고르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면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이 위로 올라가 있을수록 평균은 수익률은 좋은 거고.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자산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네 개 중에 뭐가 좋을까요? B하고 D 한번 놓고 보세요. D는 요놈은 B에 대해서 B랑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평균 수익률은 안 좋고 위험도는 더 크고, 그렇죠. D는 수익률은 안 좋고 위험도는 더 크고. 이걸 보면 D보다는 B가 낫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C하고 D를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C에 비해서 수익률은 반 이하고 평균 수익률은 반 이하고, 근데 위험도는 더 커.
이거 별로 안 좋을 거예요. D는 그러면 A랑 비교해 보면 A랑 비교해 보면 애매해요. 이건 A랑 비교해 보면 수익률은 A보다 D가 좀 더 좋고, 근데 그 조금 더 좋은 대신 리스크는 좀 많이 크고. 뭐 어쨌든 수익률이 좀 더 낮긴 하잖아요. 그게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결국 B하고 C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안 좋은 거고, A는 제 생각엔 이 셋하고는 아주 다른 성격을 갖는 자산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편차가 거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D는 당연히 안 좋다라고 말 수 있겠고, B하고 C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애매한 거죠. 어때요? B하고 C를 비교하면 C는 B에 비해서 수익률도 약간 있는데 리스크는 리스크도 좀 더 있고.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좀 더 벌 수 있는 거에 이만큼 커진 리스크를 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A, B, C는 셋 다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자, 설계자의 이 감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설계자마다 A를 고를 사람도 있고 C를 고를 사람도 있고 아닌 뭐 그런 이제 설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 또 재밌는 결과를 채비셰프 등식 이용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X가 마찬가지로 수익률 벡터인데, 뭐, 꼭 수익률 벡터는 아니라, 어떤 N 차원의 벡터 X가 있고, 평균을 이거라고 하고, 평균 피자 이거라고 했을 때, 대충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고, 평균이랑 많이 떨어진 건 많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챕십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챕십 부등식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것은 뭐였냐면 xi의 절대값이 어떤 알파보다 큰 원소들의 비율은 많아봤자 많아 많아봤자 요거보다 작다라는 거죠. 어떤 원소의 절대값의 크기가 알파보다 큰 것의 비율은 많아봤자 RMS 나누기 알파만큼. 잠깐만요. 이야기가 뭐였지? A보다 큰 것의 비율은 제가 쓴 게 맞네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떤 xi에 대해서든지 다 성립하는 이야기니까, 어떤 벡터 x에 대해서든지 성립하는 이야기니까 그 벡터를 x를 쓰지 말고 b민된 x tilde를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x tilde 쓰면 x tilde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큰 애는 많아봤자 RMS의 x tilde RMS의 제곱을 알파 제곱으로 나눈 것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 x tilde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를 알파를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아직 옮기기 전에 얘는 뭐예요? 이제 x tilde에 대해서 챕터 부등식 세워보면 요거는 바로 표준 편차인 거죠. x tilde RMS니까 바꿔서 표준 편차라고 쓸 수 있어요. 라고 쓸 수가 있고, 이 자리는 단순히 x tilde니까 x tilde는 정의 자체가 xi 빼기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를 알파 대신에 알파 곱하기 표준 편차로 바꾸면 여기가 또 표준 편차가 곱해지고, 그럼 요거 여기 날라가고, 비율은 알파 제곱분의 1보다 작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벡터 x에서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가, 평균과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알파배 이상 떨어져 있는 거의 비율은 많아봤자 알파 제곱분의 1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에서 내 그 수익률 벡터가 좀 가리고, 수익률 벡터가 평균이 8%고 표준 편차가 3%다. 그런 수익률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수익률 벡터에서 내가 하루라도 손실이 일어날 확률, 손실이 일어날 날은 많아봤자 14%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가 8%가 평균이고 이 3%가 3%가 표준 편차, 여기가 5하고 여기가 11. 그러면 8%이 지금 수익률 벡터가 8% 평균으로 가지고 있고 표준 편차 3%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5에서 11 사이에 있을 것이고, 좀 벗어나는 것도 있고 뭐 덜어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걔를 다시 이야기해서 수익률이 계속 8% 기준으로 왔다 갔다 막 할 텐데, 어떤 날은 이제 음수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손실이 일어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은 예를 들어서 XI가 이런 날에 있다고 하면 걔는 평균 대비 표준 편차의 3분의 8배만큼, 여기가 알파가 3분의 8이어야 된다는 거죠. 3분의 8배만큼 표준 편차보다 더 멀리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봤자 얼마나 되는지를 체비셰프 부등식 이용해서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알파 집어넣으면 그냥 14% 1%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 수익률 벡터를 봤을 때, 수익률 벡터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체비셰프 부등식을 활용을 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8%,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평균 8%, 표준편 3%이 정도 되면 흔들흔들하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손실이 날, 하루라도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날이 결국엔 손실이 날 확률인 거죠. 손실이 날 확률이 많아봤자 14%를 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이 생각해보면 근데 사실은 이 체비셰프 부등식이 알려주는 어퍼 바운드 최대가 14.1%라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는 훨씬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요? 체비셰프 부등식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뭔가를 계산하기도 하지만 지금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3분의 8배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3분의 8배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16%. 그러니까 지금 14.1%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3분의 8배만큼 많이 떨어진 수익률이 날 경우들을 다 더해 봤자 14.1%라는 이야기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0% 이하, 그러니까 손실이 날 경우도 포함이 되고,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16%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률 분포가 적절히 대칭으로 잘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손실이 날 확률은 이거의 반 정도, 한 7% 이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 수익률의 분포가 뭐 대칭이 아니라 뭐 좀
기형적으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생겼다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 지금 뭐 분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분포는 우리 수업 맨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하여튼 지금 보면은 이제 요 간단한 부등식에서 뭔가를 알아낼 수는 있는데, 더 엄밀하게 더 정확히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뭐 분포, 이 시그널의 뭐 제가 지금 그냥 분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더 살펴볼 수 있으면 뭔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확률 통계 부분을 또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 이야기 여기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는 각도? 어떤 벡터들의 각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또 이제 부등식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이과 공부하셨으면. 코시-슈바츠 이니퀄리티, 코시-슈바츠 부등식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크기가 같은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이너 프로덕트의 크기, 그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의 크기가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의 크기가 지금 다시 쓰면 뭐죠? 각각의 놈의 곱, 절대값,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절대값이 각각의 놈의 곱보다는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정의대로 풀었으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정의대로 풀었으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똑같이 살펴보면 이 우리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있죠. A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A 더하기 B 벡터고, 이놈이 결국엔 또 A 벡터랑 같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들을 따져보면 A 더하기 B가 A랑 B 둘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야 삼각형이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였잖아요. 요거를 이 코시-슈바츠 부등식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냥 바로 증명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보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도 연습 다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쓰지 말고, 제가 받아들이시지 말고, 지금 요거잖아요, 둘이. 요거를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봐서 여기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놈이 코시-슈바츠 부등식에 의해서 요거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요거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고, 양쪽에 제곱 풀어버리면 우리 지금 살펴보려고 했던 거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A-B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A-B는 어떤 그림이 되죠? 여기에서 A-B는 요 놈이 아니고 A-B 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코시바스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성립해야 되니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코시바스 부등식을 받아들이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는 쉽게 증명이 되고, 그러면 코시바스 부등식은 그건 어떻게 증명을 해볼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벡터 A와 B의 크기를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서 이 식을, 첫 번째 식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식은 어떤 벡터, 스칼라 곱하기 벡터,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이제 벡터고, 벡터의 노음의 제곱이니까 양수죠. 항상 이건 맞는 이야기. 이걸 또 풀어봐요. 이렇게 이것도 전개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요 놈의 제곱 뭐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베타 제곱이 뭐예요? B의 놈의 제곱이니까 그 다 넣고 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양쪽으로 놈 A의 놈 B의 놈 나누어 버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A의 놈 곱하기 B의 놈 빼기 아, 아, 빼기 A 트랜스포즈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코시-슈발츠 부등식의 이제 한쪽인 거고 또 한쪽은 뭐예요? 또 한쪽은 A 트랜스포즈 B가 A와 B의 놈의 음수값보다 크냐? 이 양쪽이 만족이 돼야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반대쪽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면 이거 그냥 더하기로 바꿔서 풀어보세요. 더하기. 이건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되고 더하기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뭐예요? A 트랜스포즈 B의 크기가 A와 B의 놈의 곱한 거의 음수값보다 크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보일 수가 있어서 뭐 코시-슈발츠 부등식 이제는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부등식. 오죽하면 고등학생들한테까지 가르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어떤 두 벡터 간의 이 각도를 또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A와 B에 괄호로 묶어서 얘 지금 각도 뾰족하게 각도처럼 생겼잖아요.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각 놈을 곱한 거 분의 이너 프로덕트의 아크 코사인 값. 아크 코사인의 역함수 값인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건 어떤 데서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됐냐면 그러니까 어떤 벡터 A, B가 있을 때 A와 B의 각도는 아크 코사인 A, B의 분의 A 트랜스 B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요걸 한번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벡터 X가 있을 때 이쪽 E1 방향, E2 방향 이거 보면 요 길이는 뭐예요? X1이죠. 이쪽 길이는 E2 방향이네 X2.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X1은 뭐랑 같았냐면 E1 트랜스포즈 X랑 같았죠. X는 이게 뭐였냐면 하여튼 요거는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X2, E2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쓴 적이 있어서 그 각각 유닛 벡터랑 어떤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그 이제 세 번째 유닛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 했으면 그 X의 세 번째 원칙 크기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꼭 유닛 벡터가 아니라도 어떤 임의의 벡터 크기가 1인 임의의 벡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B1 방향이고 이쪽이 이제 B2 방향이다. 이렇게 하면 B1의 크기가 1이라고 칩시다. 1이라고 치면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직각삼각형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아래쪽 파란 변의 길이는 이게 뭐냐면 B1이 이제 길이가 1인 그 유닛 벡터랑 크기가 같은 길이가 1인 벡터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쓴 것처럼 B1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B1이 어떤 단위 그 길이 1의 벡터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벡터 A가 있고 어떤 벡터 B 임의의 길이 이제는 길이가 1이 아닌 어떤 임의의 벡터 길이 임의의 길이의 벡터 A와 B를 이렇게 놓고 보면 A에서 이렇게 B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내려서 지금 물결을 이렇게 치고 있는 이 길이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얘는 벡터 A의 B 방향 성분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여기에서 x1은 뭐냐면 원래 벡터 x의 E1 방향 성분의 크기인 거고 x2는 원래 벡터 x의 E2 방향 성분의 크기인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임의의 벡터 B 방향으로의 이제 크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임의의 벡터 이거 B는 그 길이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를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B로 나누면 되죠. 이게 보면 어떤 B 방향의 유닛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길이는 결국에는 길이 1인 B 방향의 벡터랑 A랑 트랜스포즈 한 게 이 방향의 길이이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이게 사익각이니까 A와 B의 사익각이니까 이 길이는 A의 놈이고 그러면 A의 놈에다가 코사인 이만큼 곱하면 지금 이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놈의 코사인 사익각.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밑으로 날려버리면 코사인 A와 B의 사익각은 A 길이 곱하기 B의 길이랑 B 트랜스포즈 A니까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역함수 씌워버리면 우리 아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사인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와 코사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그 사익각의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제가 했던 여기 그려놨던 그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B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는 B랑 이제 B의 크기로 나눈 이 벡터가 될 것이고 그 A의 이 B 방향으로 성분의 크기는 이쪽 방향, 그 방향의 유닛 벡터 트랜스포즈 A가 이제 그쪽 성분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길이고 이거 스칼라잖아요. 이 벡터는 뭘까요? 벡터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될까요? 파란색 벡터. 이 수직으로 내린 것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그 벡터, 방향까지 정의되어 있는 벡터. 벡터는 이 길이 곱하기 파란 벡터는 길이, 벡터는 어떻게 써요? 길이 곱하기 방향, 길이 곱하기 그 방향으로, 그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 쓰면 되잖아요.
그 유닛 벡터는 뭐죠? 이거죠. 자, 요거는 스칼라, 요거는 벡터. 그래서 파란색은 다시 써보면 어때요? B 트랜스포즈 A, B 분자에 이렇게 되고 B 분자 분모에는 B와 B, B의 놈의 제곱. 다시 써보면 스칼라 곱하기 벡터니까 순서 뒤집어도 되죠. 순서 뒤집으면 B 트랜스포즈 A 순서 뒤집고 밑에는 B 트랜스포즈 B로 쓸 수 있죠. 놈 제곱한 거니까. 이 표현은 A와 B 이렇게 임의의 그 벡터들이 놓여 있을 때 그 B 방향으로의 이 파란색 B 방향으로의 A 그러니까 A의 B 방향으로 성분의 크기를 갖는 그 벡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요? 이 벡터는 지금 두 번째 좀 더 두껍게 쓰고 있는 이 파란색 벡터. 얘는 뭐야 이거는? 이건 A가 B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A가 B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 디스턴스는 이거고 사실은 이 디스턴스는 그러니까 그 디스턴스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대로 따라 보면 이 관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우리 2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놈과 앵글과 디스턴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2차원에서 평면상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 같으면 사실 굳이 뭐 놈, 디스턴스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도 이 평면 그림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어서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놈하고 디스턴스, 앵글 이런 것들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개념들이 높은 차원의 공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릴 수 없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원 평면, 3차원 평면에서 각도 우리가 그려서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더 높은 아까 그 워드 카운트 벡터 했던 거 뭐 4천 차원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다큐멘트가 4천 차원의 공간의 한 포인트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긴 어렵죠.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정의해서 숫자로 바꾸고 스칼라로 바꾸고 지금 앵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런 고차원에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각도 지금 단지 지금 2차원에서 우리 살펴보고 하고 있지만 그 높은 차원에서도 다 이제 의미를 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사인 앵글이 90도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둘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이야기죠. 수직으로 만나려면 이게 0이니까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 0이구나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너 프로덕트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죠. 각도가 0이면 둘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180도면 완전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90보다 작으면 얘가 어큐트 앵글이라고 하고 옵튜스 둔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리컬 디스턴스는 뭐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저번 시간에 위키피디아 5개 다큐멘트를 4,400 몇 차원짜리의 워드 카운트 벡터로 피처를 만들어서 거리를 비교해 봤죠.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여기는 거리로 이제 유사성, 저번 주에는 그 벡터들 간의 거리로 유사성을 살펴봤는데 지금은 그 각도로 유사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천 차원의 워드 카운트 벡터들 5개를 가지고 각도 계산할 수 있죠. 이너 프로덕트 계산하고 그 놈으로 나눠버리면 되고 하니까. 각도를 비교해 봐서 각도가 90에 가까우면 별 상관이 없는 벡터인 거고 비슷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 유사성이 있는 벡터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살펴봤더니 베테랑스 데이, 메모리얼 데이랑 제일 비슷했고 아카데미 어워즈, 골든글로브랑 제일 비슷했고 그리고 슈퍼볼, 아무랑도 관계가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사이 각도, 앵글, 그 외에 또 다른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코릴레이션이라고 상호 간의 관계를 벡터들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치인데요. 이거는 뭐 별게 아니라 두 벡터 A, B가 있을 때 그걸 D민 해놓고 민을 떼놓고 A tilde, A tilde, B tilde를 놓고 그 둘 사이의 각도를 그냥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각도가 아니고 둘 사이의 각도가 아니고 그 둘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 값. 그 코사인 값을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고 얘가 이제 코사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면 코사인 값이 0이면 수직이란 이야기고 둘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큰 양수 값을 가지면 굉장히 코릴레이트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반대로 큰 값을 가지면 음수로 큰 값을 가지면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음의 연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코릴레이션이 크다는 것은 한 놈이 이렇게 서로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놈이 올라갈 때 다른 놈도 따라 올라가면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이 비슷하면 코릴레이션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이 뭐 전혀 무관하게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뒤집기도 하다가 뭐 서로 이제 그 짝이 안 맞아 보이면 코릴레이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이 반대로 뒤집혀 있다. 이게 이제 반대로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 음의 코릴레이션 개수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A와 B 두 가지의 벡터가 있는데 얘는 오르락내리락 비슷하게 하죠. 평균은 다르지만 코릴레이션 계산을 해보면 그 1에 가까운 이런 값이 나오고 얘도 뭐 비슷하게 보이지. 얘도 비슷하게 아니라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A가 올라갈 때 B는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 얘는 오르고 뒷부분에서 약간 흔들리는데 얘는 오르락내리락 이제 A랑 B랑 패턴이 잘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코릴레이션을 갖는다.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할 얘기는 뭐 하일리 코릴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뭐 벡터들 어떤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비슷한 지역의 뭐 강수량 아니면 비슷한 지역의 온도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 비슷한 문서의 워드 카운트 벡터들 뭐 비슷하겠죠. 비슷한 패턴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신발과 양말의 판매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신발이 많이 팔리면 양말도 같이 많이 팔리는지 이거는 여기 적혀 있는 데서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리고 반대로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벡터 예로 뭐 여기 살펴보면 이제 남반구의 어떤 지역의 온도랑 북반구의 어떤
지역의 온도, 북반구와 남반구, 지구 반대쪽에, 위아래 반대쪽에 있는 자리의 온도 살펴보면 둘이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언코릴레이트 된 벡터들이, 관계없는 벡터들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일어난 시간하고 일주일 동안 내 주식의 수익률하고는 뭐 관계가 없겠죠. 뭐 그런 이야기 생각하면 될 텐데, 오디오 시그널은 코릴레이트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릴레이트요. 요거는 제가 잘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의 드럼 트랙하고 보컬 트랙, 둘은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박은 맞춰가면서 나오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잘 못하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그널들이 어떤 시그널들이 이제 뭐 어떤 예제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일어나는 시간하고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시간하고 어떤 종목의 주가의 변화는 관계가 없겠지만 비슷한 종목의 주가, 두 종목의 주가는 뭐 관계가 있겠죠. 이제 뭐 그렇게 한번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딱 여기 슬라이드 끝난 데서 딱 마치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나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남아서 해주시고, 네, 아니신 분들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 그 맨 마지막 correlation 네, coefficient 쪽이 네,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이게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죠? 의미는 같은 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을 하는지, 가장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세요. 얘네 둘이 평균 기준으로 지금 D민한 애들을, 잠깐 화면 공유를 해놓고, 지금 요 A와 B를, 여기서 A와 B를 평균 기준으로 이렇게 D민 해놓고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보면, 요 A가 올라가 있을 때 B도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너 프로덕트 하면 양수 더해지고 양수 더해지고, 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양수 더해지고 양수 더해지고, 여기에서는 또 음수가 더해지죠. 같은 방향으로 또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그걸 다 더한 게 이너 프로덕트니까 결국 이너 프로덕트는 굉장히 큰 양수의 값을 가지겠죠. 근데 이 반대로 움직인다면, 평균 기준으로 반대로 움직인다면 이너 프로덕트 계산하려면 계속 음수 값이 더해질 겁니다. 얘가 양수일 때 얘는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뭐가 성분들이 많으면 걔는 그 이너 프로덕트 계산하면 음수가 되고, 결국엔 코릴레이션이 이너 프로덕트를 양수로 나눠준 거니까, 그 비민된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양수로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너 프로덕트 계산할 때 값이 계속 커질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계속 반대로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음수로 계속 커질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없으면 D민 해놓고, 마지막처럼 D민 해놓고 보면 얘가 음수인 몇 부분에는 한 번은 왔다 갔다 해서 또 상쇄가 되고,
여기에서는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 양수인데 막 이렇게 돼서 또 상수가 되고. 그래서 움직이는 패턴이 관계가 없으면 이너 프로덕트 값은 더 0에 가깝게 이제 그러니까 한쪽으로 커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 코릴레이션은 결국에는 둘 D민 한 벡터 이너 프로덕트고 같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방향이 같으면 값이 커지고 반대 방향이면 작아지고 관계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면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그리고 요 밑에는 그냥 그거를 그 수치를 그냥 표준화해 놓은 거다. 네, 그 놈의 크기로 나눠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해 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해가 좀 더 됐나요? 어, 조금만 더 이거 들으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예, 한번 네, 더 살펴보시고 그 비슷한 시그널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면 아 이때는 코릴레이션 값이 증가하는구나,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저 혹시, 아, 네, 이건 좀 상관없는 질문인데,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그때 예, 유사도 판별을 할 때, 혹시 이걸 유사, 사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 함수. 맞아요. 요거대로 아, 작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할 때 네네네. 그 손 그리기. 넘파이의 코릴레이션이라는 함수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게 요거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 왠지 좀 비슷한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같은 겁니다. 그렇게 나왔던 네,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